자, 우리 오늘 문제집 236페이지입니다. 금융의 동원 방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금융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일단 볼게요. 1번. 부동산의 정권화 및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유동화 상품은 ABS, MBS, 리츠 등이 있다. 자, 우리 유동화라는 건 있잖아요. 유동화 상품이라는 거는 정권을 발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유동화를 할 때는 주로 정권을 발행해서 유동화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ABS, MBS 전부 다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럼 리츠는 뭐예요?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게 다 유동화 상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동산에, ABS는 물론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래서 MBS라든지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품을 정권화한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 이 말은 정권화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제가 전에 ABS 한 말씀드렸죠. ABS. 네, ABS는 모든 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정권이라 그랬잖아요. ABS 지분 정권입니까? 부채 정권입니까? 부채 정권이에요. 자, ABS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자동차 할부대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할 수 있지만, MBS는 구조상 ABS와 동일하지만 구조상으로는 부채 정권이고 유동화 정권이고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MBS는 주택 저당 채권만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외의 차이점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ABS와 MBS를 발행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ABS는 명목상 회사라 그랬고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실제가 있는 회사라 그랬죠. 그죠? 차이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거 법률도 달랐어요. 근거 법률도 다르고. 2번 맞네요. 그죠? 네. 자, 3번요. 자, 신디케이트 나왔어요. 신디케이트는 물론 이제 뒤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신디케이터 그러면 일단 지분금융이고,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아니에요. 그리고 신디케이트는 소수의 투자자입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입니까? 네,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디케이터 이런 말이 나오면 지분금융이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지 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더 좋죠. 그럼 답을 더 쉽게 찾아요.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 명 맞죠? 다수, 그죠?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통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네요. 일단 신디케이트가 구성되면 개발업자는 유한 책임으로. 네, 여기 틀렸네요.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고요,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을 져요. 이러한 형태를 합자회사 형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자회사.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자, 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그 3번 틀렸습니다. 유한과 무한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회사의 사업 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맞는 말은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일단 맞는 말. 자, 조인트 벤처 나왔죠. 이 조인트 벤처도 신디케이트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지분금융이고 직접 투자 방식이에요. 신디케이트도 직접 투자야. 조인트 벤처도 직접 투자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 주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조인트 벤처 방식은 신디케이트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지만, 맞아요. 직접 투자 방식이에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지분금융이니까 배당 수익이 목적이죠. 맞아요? 네. 자, 이제 3번 보면, 3번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금융 뭐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로젝트 금융은 오늘 마이크가 이 프로젝트는요 대규모 장기 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프로젝트 금융은 대규모 장기 개발 공사일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사업주가 있죠. 사업주. 이 사업주는 혼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규모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하다 보면 위험이 너무 큰 거야. 잘못되면 사업주에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않고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회사를 뭐 다 알고 계실 거죠. 다 알고 계신답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배웠던 거.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 대규모 장기 공사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목적이.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이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즉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사란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특수 목적 법인 이렇게 불러요. 뭐 영어로는 SPC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회사는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없어질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굳이 이 회사를 실체가 있는 직원도 뽑고 막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돈 출자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실은 이 사업에 깊은 관계가 있죠.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 회사를 앞에 내세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대부분 명목상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명목상 회사. 자, 명목상 회사라는 게 나오면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요거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명목상 회사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자, 우리가 배운 명목상 회사 하나 있었어요. ABS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회사 명목상 회사거든요. 그럼 그 회사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들은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거는 자금의 차입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돈을 빌릴 때 누구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는 겁니까? 사업주 이름으로 돈을 빌립니까?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빌립니까? 네,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단 이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절연 관계, 독립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만약에 파산하더라도 프로젝트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사업주에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둘은 독립된 관계이다. 맞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이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진 장점. 그럼 사업주의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고 해서 은행들이 사업주에게 돈을 갚아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소구라 그러죠. 비소구라 그래요. 프로젝트 회사가 돈을 빌린 부채 내용이 사업주의 장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걸 뭐라 그런다? 부해금융이라 그런다. 그래서 부해금융 때문에 이 전부 다 사업주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럼 어딘 걸 조심해야 되느냐? 누굴 조심해야 돼? 누구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고요? 사업주. 여기에다 대출자, 금융기관 이런 게 잘 들어가. 이 안에.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앞에 말이 사업주인지를 잘 봐야 돼요.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금융기관 봅시다. 이제 자금을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금융기관들은 물적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에게는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럼 뭘 가지고 자금을 줘요?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 현금 흐름 또는 이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을 담보로,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은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 자체가 프로젝트와 관계된 거에다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주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로젝트와 한정된 곳에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이 어때요? 크죠?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 한 면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한 면,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럼 금융기관은 이러한 위험이 크니까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 요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일단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금융은 대규모 장기공사라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요. 이해관계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배분시켜놔요. 서로 간에 직업 보증을 세운다든지 맞보증 이렇게 세운다든지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 놓는다든지 시행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위험을 어떻게 한다고? 배분시켜 놓는다고요. 위험을 배분시켜놔요. 금융기관은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아야죠. 높은 금융비용. 자, 그러면 돈을 줄 때, 은행에서 돈을 줄 때 이 사업주나 프로젝트 회사 통장에다가 돈을 직접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장에다 직접 돈을 안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자금 결제 위탁 계정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이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자금이 집행되도록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회사나 사업주가 돈을 임의로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밑에 에스크로 계정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공사비를 먼저 집행해야 됩니까? 시행사 이익을 먼저 집행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말 여기다가 사업주란 말 대신 금융기관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금융기관 입장이 아닌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입장과 금융기관 입장으로 나눠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야. 사업주의 장점.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을까? 위험을 배분시킨다. 금융비용을 많이 요구한다.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 관리한다.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237페이지입니다. 3번 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네요.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할 경우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사업주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X입니다.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사업주 표시 안 돼요. 만약 프로젝트 회사 그러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하필 사업주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주.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엄청나게 크겠죠. 네, 엄청나게 타격이 옵니다. 틀렸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네요. 자, 5번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프로젝트 회사가 임의로 관리한다? 아니에요. 임의로 관리할 수 없어요. 뭐 간단합니다. 그죠? 네,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자, 4번은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볼까요, 또? 틀린 거 찾기인데. PF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PF 자금의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PF 차익금리는 기업 대출금리보다 어떻다? 높다.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한다. 맞아요. 그래 위험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진행이 신속하다. 제가 전에 늘 얘기 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속도는 느리다. 그럼 우리 학계론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해관계자 많아요. 환지 방식 이해관계자 많아요. 그죠? 그리고 컨소시엄 개발해 가면 컨소시엄 개발 이해관계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안 돼요. 속도가 느리다. 환지 속도 느려. 프로젝트 금융 속도 느려. 컨소시엄 개발 속도 느려. 공통점은 여러 사람들이 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X. 자, 5번입니다. PF 금융 구조는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소구 금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구 금융은 안 돼요. 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뭐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넘길게요. 네, 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는요, 부동산 투자회사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 요약집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네, 우리 요약집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받고 그 조달된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은 만약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부동산 투자회사는 채권 발행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차입도 가능하고. 그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그건 무슨 금융입니까? 그거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근데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리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분금융으로 본다 이 얘기죠. 지분금융이고요. 간접투자예요. 간접투자.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투자입니다. 그리고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불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돼요.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 상호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네, 줄 하나 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과는 구별된다.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 신탁은 달라요. 일단 구별된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탁회사는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구별된다. 그 다음에 리츠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 환매 여부에 따른 분류 보세요. 거기 보면 개방형 리츠가 있고 폐쇄형 리츠가 있죠. 이 개방형 리츠는 자, 주식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런데 투자자들이 아이고 내 주식 안 가지고 있을래요? 환불해 주세요. 우리말로 환불. 발행한 회사에 가가지고 대신 사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이거는 환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방형. 그런데 발행한 회사가 사주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정금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다. 이게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쇄형입니다. 환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환매는 환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환불. 발행한 데서 돈을 다시 돌려주느냐 안 해주느냐 얘기예요. 자, 리츠의 유용성 보세요. 자, 리츠는 일단 1번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맞아요? 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죠.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네,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왜 안정적 수익률이냐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배당을 많이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저 나중에 또 별도로 보겠습니다만은 많은 배당을 해주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유동성 보완. 아까 우리 리츠 유동화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유동성을 보완해 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쉬워요. 유동성 보완.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일단 중요해요. 종류. 당연히 물어보겠죠. 출제자들이 부동산 투자회사 시험에 꼭 나오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꼭 나와요. 그럼 출제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문제를 내려고 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묻죠. 그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게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하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약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유형해가지고 95페이지에 자기관리 리츠라고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상근 동그라미,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줄을 쳐놨죠. 직접 수행하는 회사예요. 직접. 이게 자산 자기관리 리츠의 포인트 되는 말이야. 상근과 직접. 근데 위탁과 구조조정 보세요. 위탁과 구조조정 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제3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한단 말이에요. 위탁. 그러면 위탁과 구조조정 리츠는 직접 부동산에 투자 운용을 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럼 결국 위탁과 구조조정 리츠에서는 어느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운용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까?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리츠가 하는 일을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거야. 맞아요?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관리 리츠의 조건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조건이 비슷한 게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5인 이상 있어야 되고, 이 둘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고, 자기관리는 최저 자본금이 70억이지만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자체가 70억이어야 돼. 그게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왜냐하면 자산관리회사가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얘가 하니까 엄격하지. 자산관리회사가. 어찌됐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위탁과 구조조정은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요약집을.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 회사라 그래. 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있으니까 실체가 있죠. 하지만 위탁과 구조조정은 직원도 없고 이름뿐인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회사다. 자, 명목상 회사 나왔네. 그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지점 설치가 가능하지만 위탁과 구조조정 리츠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지점 설치 불가능 돼 있죠. 시험에 아주 많이 물어봐요. 위탁과 구조조정은 지점 설치가 불가능하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탁과 구조조정은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위탁과 구조조정의 차이는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과 구조조정의 공통점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둘 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요? 투자할 수 있는, 제가 적어놨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달라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동산에는 투자 못해.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규제가 약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구조조정 리츠는 규제가 좀 일반적으로 빼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가장 많아요. 왜? 규제가 약하니까.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그 표가 나와 있죠. 그 특징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 밑에 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해 보겠지만 특히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주식 관련 규정들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본금과 주식 관계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자체가 첫째 국민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회사가 건실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회사가 건실하다, 건실하지 않다는 자본금으로 판단하거든요. 회사에 자본금이 많으면 그 회사는 좀 튼튼하다 볼 수 있는 거고, 자본금이 작으면 회사가 부실하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본금을 일단 중요시한다고요. 그럼 자본금과 관계되는 게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이거든. 거기 두 개 잘 알아놔야 된다고. 5억, 3억, 3억, 70억, 50억, 5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사가 부실 안 되려면 현물 출자를 막아야 된다고. 현물 출자라는 거는 물건을 주고 주주가 되는 건데 이 현물 출자를 무제한으로 막 인정해 줘 버리면 회사가 돈은 없고 물건만 막 창고에 쌓아두는, 예를 들어 물론 뭐 물건을 창고에 쌓는 그런 물건을 받는 건 아니지만 물건만 있고 창고에는 현금은 없고 고정자산들만 쫙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 자본금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70억 만들 때까지는 현물 출자하지 마라. 그럼 그 말은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설립할 때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 출자를 받아버리면 회사가 초반부터 부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이걸 기억을 해놔야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이유거든요. 설립 이유가. 그러려면 주식이 어떻게 돼? 분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몇몇 사람들만 주식을 꽉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주식이 없어. 그거는 이 취지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분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 분산 규정이. 그래서 한 명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거는 분산도 되지만 소수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금지해 놓고 있고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어요? 50%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공모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공모 규정이 인가나 등록 이후에 몇 년 안에? 2년 안에 앞으로 그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을 30% 이상을 일반인들의 청약에 제공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일반인들 청약에 제공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거 우리가 공모라 그런다. 공모. 여기 보면 카카오 게임즈 지금 공모하고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통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지금 BTS 지금 공모주 모집하고 있죠. 4만 얼마인가 지금 하고 있대요. 뭐 하고 있다. 그 일반인들 청약에 주주를 통해서 모집해라. 2년 안에 30% 이상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냅니다. 자본금과 주주와 주주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잘 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그게 뭐 어떤 게 또 있냐면 거기 중간쯤에 보세요. 중간쯤에 자기 자본의 2배 이내 사채 발행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채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들에게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꾸 돈을 빌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면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그 목적대로 회사가 운영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회사니까 일정 부분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자기 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총 특별 결의를 거치면, 특별 결의라는 거는 주주들의 대부분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주주들이 대부분 다 동의해 주는 게 특별 결의야. 그러면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들,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주주들이 괜찮대. 그러면 10배까지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까지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그때 그 밑에다가, 맨 여백 밑에다가 하나만 적을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하고만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외 회사하고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부동산 투자회사 인가를 받고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설립한 회사인데, 일반 회사하고 쉽게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반 회사들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합병만 해버리면 저절로 회사를 하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누구하고만 합병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회사하고만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239페이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 물어보거든요. 자기관리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리고 거기 영업인가 또는 등록후, 물론 등록이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자기관리는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이게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죠. 50억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70억입니다. 틀렸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죠.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이내 최저자본금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 자, 3번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에 관계되는 전문 인력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관리는 두고 있어야 되지만 위탁과 구조조정 없어도 됩니다. 그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은 경력 몇 년? 5년 이상이에요. 5년 동그라미 하세요. 3년 그러면 안 돼. 5년. 네.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실체가 하나는 실체가 있지만 기업 구조정은 실체가 없죠. 자기관리만 실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2배까지 가능하다니까. 자기 자본의 2배까지. 현물출자형 설립이 가능하다. 현물출자형 설립은 안 돼.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현물출자는 부동산만 됩니까? 아니다. 부동산만 가능한 건 아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10번. 현행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1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체크. 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죠. 한 번 더 보세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 자, 틀렸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면 배당을 많이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까지 해줘야 되냐면 100분의 90 이상 배당해줘야 돼요. 100분의 90 이상 이익이 나면. 그런데 이 자기관리리츠 있잖아요. 자기관리리츠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직원급여라든지는 여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줘버리고 나면 회사 존립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실제가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회사에 돈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리츠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을 배당해도 된다고 한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리츠는 100분의 90이 아니고 100분의 50이에요. 50% 이상. 그리고
우리 그 기업에서는 이익준비금이라고 있잖아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뭐냐면 이익이 나면,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일단 일정 부분을 적립할 수 있는 게 이익준비금이야.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 다 배당해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 그걸 유보라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보를 해두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관리 리츠는 아까 우리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게끔 돼 있었는데 100분의 50으로만 낮춰줬다고 그랬잖아. 그 말은 법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사장이라 생각해 봐봐. 이번에 이익이 1,000원이 났는데 900원을 배당해 주라 그랬는데 야 이제 앞으로 500원만 배당해 줘도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익준비금도 쌓으라고 그럴 까요? 쌓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있죠. 걔들 실체가 없는 회사잖아. 걔들은 90% 이상 반드시 배당해야 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면 안 돼요. 실체도 없는데 적립해서 어떡하자는 거야. 오케이? 걔들은 실체가 없는 애들이야. 걔들은. 그리고요, 위탁과 구조조정은 초과 배당도 가능해요.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도 가능하다. 다 왜냐? 그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다 배당해줘. 갖고 있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관리가 아니잖아. 위탁과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해야 되고요. 이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탁과 구조조정은 이익을 초과하는 초과 배당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배당 수익. 배당 수익. 네,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로 치면 보유를 통한 이익인 거예요. 이게 보유를 통한 이익. 그리고 매매 차익, 이게 일종의 자본이득인 거예요. 시세 차익. 이 두 개를 다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 처분할 때는 우리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뭐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 그러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개미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든. 어찌됐든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맞아요? 네.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금융들은 전부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틀렸네요. 3번. 네, 3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샜고. 4번요. 위탁관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없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 없어요. 없어요. 두면 안 돼.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줄치세요. 발기 설립이에요. 모집 설립 그러면 안 돼. 발기 설립. 네. 하에하며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현행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아니죠. 직접 한다고 그랬고요.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별표하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실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위탁이나 구조정이 맡긴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실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좋은 말 좀 다 적어놓고 있죠.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이하 내부 통제 기준이라 한다.
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걸 제가 왜 제가 읽었냐면 이게 이게 작년인가 시험 문제였잖아요. 자기 관리가 아니고 위탁과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자, 위탁과 구조조정은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은 이유는 위탁과 구조조정일 때는 내부 통제 기준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자기 관리와 자산 관리 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 일반 회사도 내부 통제 기준이 있을까요? 있어요. 감사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법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법으로 딱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자기 관리냐 위탁 관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쉬라는 얘기인가? 자기 관리. 자, 3번은요 우리 요약집이에요. 네, 요약집. 자, 요약집에 보시면 거기 9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요 자산 구성이라고 보이시죠? 네,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보면 매 분기 말에, 분기라는 건 3개월마다 분기라 그러잖아요. 매 분기 말에 자산 구성 요건을 딱 법으로 명시해 놨어요. 자기 관리 리츠와 위탁 관리는 전체 자산에, 만약 회사가 자산이 1,000원이야. 1,000원이면 800원은 반드시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800원 중에서 700원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현금,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을 뭐로 갖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산 구성 요건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조조정 리츠는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련된 규정은 없고 기업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만 7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네네. 자,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에 비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부터 몇 개 볼게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식 분산 규정이 있었잖아요. 한 명이 5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잖아요. 구조조정 리츠는 그거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인이 50% 초과 금지,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혼자서 100% 갖고 있어도 된다고요. 된다. 두 번째, 아까 공모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2년 내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통하여 주주를 모집하라 그랬죠.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 규정 적용이 안 돼요. 2년 이내 30% 이상 있잖아, 그거 적용 안 된다고. 그럼 이 말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는 얘기는요, 사모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모집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모가 가능하다는 경우는 결국 비상장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요 반드시 상장해야 돼요. 구성 요건을, 그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상장해야 되거든. 근데 구조조정은 상장 안 해도 된다. 자, 세 번째, 처분 기간의 제한이에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처분을 하면 안 돼요. 그게 1년이야, 1년. 사가지고 1년 안에는 팔면 안 돼. 근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처분기간에 제한을 두면 될까 안 될까? 처분기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뭐에서 차이 나게 했었잖아. 자산 구성 요건. 자산 구성 요건.
70% 이상만 부동산 갖고 있으면 되죠. 현금과 현금, 유가증권을 1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규정만 적용이 되지, 현금이나 유가증권 관련되는 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일체는 이 네 가지가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하고에 비해서 일반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얘들은.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아까 11번. 11번에 3번이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예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정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100분의 70이 아니고요. 100분의 80이에요. 부동산만 100분의 70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자, 4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예산은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 제한 없다고 그랬다. 제가 조금 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5번.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예산은 실체가 없는 명목예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가 되겠죠. 자, 12번인데요. 12번은 쉬는 시간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